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오프닝에 전해드렸었죠. 정현 선수의 활약상.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경기가 끝났는데 8강에서 이겼어요. 드디어 4강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송을 한 덕분 아닐까요? 이렇게 묻어가네요. 네. 3대 0으로 이겼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그리고 준결승에서 만나는 선수가 아주 대단한 선수예요. 로저 페더러. 그러니까요. 스위스의 국민 영웅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상당히 오래 유지했던 선수죠. 아마 이 페더러가 지금 나이를 찾아보니까 우리 나이로 38이더라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현 선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현 선수가 이기면 우리의 호프 태양광 심정현 대표가 맛있는 걸 사기로 했는데 더 비싼 걸 사야죠, 이제. 그렇군요. 아무튼요. 4강전 할 때도 온 국민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마침 저희가 점심을 먹을 때 플레이가 한창이었는데 저희 뒤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또 딱 봐도 한 70대 초반? 그러니까요. 좀 돼 보이는 어르신들이 단체석에서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박수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처음이죠.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피겨 스케이팅을 보면서 박수 칠 일이 있었을까? 근데 김연아 선수가 그걸 깨줬죠. 수영을 보면서 우리가 박수 칠 일이 있었을까? 박태환 선수가 깨주지 않았겠습니까? 테니스도 이번에 정현 선수가 완전히 깨준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 사회에 진짜 빛나는 송곳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동계올림픽에 우리 윤성빈 선수 있잖아요. 스켈레톤. 예, 그 친구도 금메달을 딸 것 같아. 그러니까요. 답정 금이던데요. 현재까지 성적도 가장 좋고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선수들한테 보내는 응원만큼이나 또 저희가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될 곳이 있더라고요. 어쩌다 슈퍼맨 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한겨레 20일에 아주 재미난 기사가 실렸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이 깃발을 들었다. 어떤 프리랜서들이 깃발을 들었을까요? 서울시 산하 방송사인 TBS 알고 계시죠? 네. 여기서 팟캐스트도 많이 하잖아요. 이 TBS에서 일하고 계시는 파견, 계약직, 프리랜서 노동자 100여 분이요. 지난 1월 19일 날 언론노조에 가입을 했대요. 드디어 TBS 지부가 출범한 거죠. 파견 계약직뿐만 아니라 프리랜서까지 포함해서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방송사 비정규직 노조가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겨레 21이 이 TBS 지부를 방문을 해서 그 관계자분들을 만나봤대요. 여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노조 지부장인 이강훈 기자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저희의 경쟁 프로그램. 그쪽에선 전혀 저희를 경쟁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김어진의 뉴스공장의 메인 작가인 유윤정 작가 이분까지 만났는데 놀랍게도요. 이분들이 다 프리랜서 출신이래요. 메인 작가인데 프리랜서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요. TBS는요. 모두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비정규직인 회사라고 합니다. 사장도요? 그런가 봐요. 지난해 TBS와 서울시가 함께 TBS 프리랜서 노동 현황 실태 이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요. 지난해 7월 31일 현재 TBS 전체 인원이요. 469명인데 이 가운데 450명, 무려 96%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회사라고 합니다. 와. 그러면 정규직이 몇 분이냐? 겨우 19분이래요. 근데 이 19분들은 도대체 누구냐? 봤더니만요.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TBS에 파견 나와가지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서울시로 복귀하는 분들, 이 분들만 정규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96%가 비정규직이지만 실상은 100%가 비정규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거꾸로 돼야 정상 아니에요? 원래 그게 정상이겠죠. 파견 나온 사람들이 비정규직이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문제는요. 비정규직 안에서도요. 차이가 상당히 많대요. 파견, 계약, 프리랜서의 처우는요. 임기직 공무원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공무원들 있죠. 이보다 나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179명은요.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제작 업무를 하면서도요.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월급도요.
한 달에 217만 원까지 적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 보고서가요. 근데 공개가 되니까 문제는요. 다른 사람,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랬겠지만 TBS 노동자들조차도 놀랬다는 거야.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인지 그들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아니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노조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100%인 회사지만 노조가 필요하겠다. 이런 인식들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조 만드는 과정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진짜 순탄치가 않잖아요. 네. 첩첩산중이죠. 특히 400명이나 넘는 노동자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왜냐 프리랜서나 파견직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뭐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니 노조가 결성되기가 더 힘들겠죠. 하지만 다행히 언론노조 TBS 지부 앞에 놓인 상황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해요. 왜냐 사주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가요 2019년까지 TBS를 재단법인화하고요 노동자 상당수를 정규직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놨대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현재 서울시 공무원 정원 규정 때문에요 재단법인으로 독립시켜야지만 정규직화 길이 열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만간 나서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박원순 시장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이 TBS가 재단화가 필요하고 정규직화가 필요할까? 노조 집행부는요 이런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야 컨텐츠 질이 향상될 수가 있다. 왜 그런가? MBC KBS 사태를 봐라. MBC KBS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망가진 것은 비정규직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은 파업을 하기가 훨씬 어렵고 결국 방송을 멈추지 못했다.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게 생계와 직업을 걸어야 하는 일이면 이거 누가 하기 쉽겠느냐.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게 방송 접해를 없애는 길이다. TBS 노조 관계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희 애청자분들도요. 이 TBS 노조에 열렬한 응원의 메시지 우리 정현 선수한테 보내주는 것만큼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당연히 응원의 메시지 보낼 테고요. 그나저나 이제 TBS에서 만드는 팟캐스트 질이 더 좋아질 텐데 우리는 더 분발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TBS에서 그 컨텐츠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를 영입할 수도 있죠. 프리랜서로? 저희는 거기에 소속되는 게 아니라 컨텐츠만 제공하는 거죠. 제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어제 저희가 하류노인, 과로노인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잖아요. 예, 아니 그거 듣고 진짜 깜짝 놀랐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한국은행이 그걸 들었나 봐. 오늘 바로 보고서를 냈어. 아니 저희 스튜디오에 도청 장치가 최근 노년층 빚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러한 메시지가 중심인데 거기에 더해서 청년층 30대 가계 부채 건정성도 매우 나빠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아하. 60세 이상 노년층의 금융자산 하위층이 보유한 가계부채 비중이 37%인데 이분들이 1분위, 2분위라고 합니다. 1분위와 2분위가 각각 18.5, 18.4. 근데 전체 평균이요 23.3이었대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13.6포인트나 높았다는 거죠. 중장년층의 비중은 얼마인고 봤더니 17.2%에 불과했대요. 아, 그래요? 이는 금융자산이 적으면서도 부채는 많은 가계가 노년층에 유독 집중돼 있다. 이러한 의미거든요. 그렇겠군요. 노년층의 경우 소득도 여의치가 않죠. 부채 상환 후에 생활 여력을 보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년층이 하위 분위에 집중돼 있습니다. 아이고. 한은에 따르면요. 노년층의 소득이 낮아서 유동성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실상은 외국과 비교해서도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은 노년으로 갈수록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줄어든대요. 어허. 반면 우리나라는 65에서 74세 연령층 그리고 75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야. 아이고.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빚이 늘어 청년층의 가계부채 리스크도요.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컸네요. 각 세대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40%가 초과한 이의 비중이
3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0대에 집도 사고 신혼집도 사야 되고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2016년 기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젊은 세대일수록 LTV 비율 한도까지 대출을 받는 경향이 크다는 의미죠. 아이고, 진짜 헬 조선에서 먹고 살기 힘든 게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노년이 되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어제 다 꿈 깨셨죠? 아직도 취업 한파가 계속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 때문에 취업 컨설팅을 찾는 분들이 꽤 계시죠. 그쵸. 저희 방송에 나와주시는 정주희 과장님이 그거 다 부질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저희 방송을 제대로 듣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취업 컨설팅 서비스가 인기인데 그때도 정주희 과장님이 지적을 해줬지만 취업 컨설팅에 불만을 갖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요 최근 4년간 취업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을 유형별로 분석해 봤더니만요 이 취업 컨설팅 관련돼 가지고요 계약 해제, 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불만 사항이요 57.3%, 계약 불이행 관련 불만이 29.4%, 이렇게 계약과 관련된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온 오프라인에서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3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원 10곳 중 3곳은요 교습 과정이나 교습비 5개 가격 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 학원의 업체 20곳 중 4곳은요 홈페이지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업체에서 계약 해제, 해지 및 환불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않거나요 중도 해지 제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한 곳도 많았다고 해요. 가격도 비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소비자 10명 중 4명은요 수강료가 과도하게 비싸다 이런 대답을 했대요. 10명 중 3명은요 또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수강료, 개인별 맞춤 컨설팅 항목에서 불만족했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실제로요 서울 지역 취업 컨설팅 학원 10곳을 방문해서요 1회당 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의 경우 3, 4회당 얼마를 받는지 아세요? 20에서 25만 원. 상당히 비싸죠. 또 인적성 검사 이것도요 3, 4회당 10에서 15만 원. 그리고 전공 등 필기 시험도요 5, 6회당 20에서 25만 원. 면접 시험도요 3, 4회당 30에서 35만 원.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컨설팅 하시는 분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뭐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얘기가 다 사기꾼이다.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이런 지적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업 컨설팅 받지 마시고요. 경불진만 열심히 들으셔도 컨설팅이 그냥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을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사 직접 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고 합니다. 어허.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취소해달라면서 작년 10월 제기한 소송의 취하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취하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11일 노사 협약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살짝 예정되긴 했었죠. 파리바게뜨는 본사가 과반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설립해서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 제빵사 노조와 체결을 했죠. 파리바게뜨는 소를 취하하고 상생법인 출범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그래요? 자, 근데 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제빵사를 고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자회사나 아웃소싱이나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건 파리바게뜨가 별도의 회사를 세워서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인지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이분이 별명이 생겼더라고. 갓상조. 오, 멋있네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갓상조에게 힘이 실릴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렇죠. 아니 모든 적폐가 한순간에 싸그리 제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서서히 바뀌어지는 과정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해주면 그 과정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되죠. 네. 그러면 오늘의 색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어제 저녁에 한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제 저녁에 저희가 즐거운 일이 있었었죠. 네. 저랑 박 PD랑 그리고 목동긴 선생님 그리고 이문열 컨설턴트 이렇게 같이 술을 한잔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귀가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늦게 집에 가다 보니 재미난 장면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시죠? 엄청 추웠잖아요. 네. 오늘은 더 춥기는 했지만 근데 어제 저녁에 저희가 집에 간 시간이 양재에서 출발한 게 좀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 도착하니까 11시가 넘었었거든요. 저희 동네 가게 대부분이요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 그래서 가게들이 벌써 문을 닫은 것 같았어요. 저도 너무 추워가지고 발걸음을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이상하게요 유독 사람이 부쩍이는 곳이 가게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 가게는 왜 저렇게 사람이 많을까 봤더니만 어딘지 아시겠어요? 편의점 아니면 군고구마? 그런 데였으면 제가 별로 재밌다는 얘기 안 붙였을 텐데 어딘가 봤더니만요 놀랍게도 복권방이더라고요. 늦은 밤인데도요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복권방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요 막 얘기도 나누고 뭐 로또를 사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숫자도 칠하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여기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일단 이 복권방 앞에는요 현수막이 하나 크게 붙어져 있어. 뭐가 붙어져 있느냐? 비트코인보다 낫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현수막은 아니고요. 로또 명당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1등 당첨 4번 이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집에 와서 바로 찾아봤거든요. 이게 진짜 4번 당첨이 맞을까?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로또 명당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전국에 있는 로또 명당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블로그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봤던 그 복권방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4번이 맞아. 근데 이것도 너무 웃겨요. 거기서 산 사람들이 4명이 1등이 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거기서 1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요. 박 PD는 통계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차라리 1등 단 한 번도 당첨되지 않은 방 이게 더 먹히지. 그렇죠. 근데 그것도 통계학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뭐 통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또 명당 박 PD 얘기처럼 존재할 수 없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야구에서 3할 타자가 3번 타석에 나서서 안타를 못 친 경우 해설자들이 보통 얘기하죠. 이 3할 타자인데 4번째 타석에서는 안타 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번엔 안타를 꼭 칠 거예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분석해보면 완전히 틀린 얘기죠. 첫 번째 타석이나 두 번째 타석이나 세 번째 타석이나 아니면 네 번째 타석이나 안타 칠 확률은 그냥 3할이에요. 오히려 앞에 못 쳤다고 올라가는 건 이게 통계학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가끔 해설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통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안타 쳤으면 좋겠다. 심리적인 바람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또도 마찬가지겠죠. 전국망으로 연결된 기계가 무작위로 숫자를 실시간으로 뽑아주는 것이니 명당이라고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등이 한 번 나온 곳이든 아니면 아까 박 PD 얘기처럼 한 번도 안 나온 곳이든 통계적 확률은 똑같아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물론 로또가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 볼 뽑을 때 라이브로 안 한다면서요. 그거 왜 라이브로 안 하지? 그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다시 얘기하면 앞서 야구 해설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요. 한 번 1등을 배출한 곳이라면 또다시 1등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주변에 되게 많죠. 인생 역전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로또 복권 판매액도요.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얼마인가 봤더니만요. 3조 7,948억 원. 하루 평균으로 따져봤더니만요. 하루에 로또가 104억 원어치나 팔린 거예요. 이야. 1인당으로 따져봤더니만요. 우리나라 국민 한 명당 로또를 74번이나 산 거래. 저는 한 번도 산 적이 없거든요. 그 많은 로또 누가 샀을까? 근데 이 로또를 발행해서 얻은 수익은 전액 국고로 환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주택 기금 뭐 이런 쪽으로도 가고 하는데 아파트 값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러니까 말이죠. 아무튼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죠.
아까 박 PD처럼 이렇게 많이 샀는데도 복권방 앞에 현수막 말고는 주변에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주변에 없잖아요.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봐도 1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물론 그런 얘기도 하죠. 1등에 당첨됐으면 벌써 이민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주변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면 이게 로또가 6개 숫자를 다 맞춰야지 1등에 당첨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을 수가 없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맑은 날에 벼락 맞을 가능성보다 훨씬 낮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뻔히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얘기겠죠. 왜 뻔한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냐? 이렇게 타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확률이 낮은데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왜 복권반에 사람들이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많이 모여서 로또를 살까요? 왠지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왠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재미 때문에. 왜냐면 로또가 한 게임에 1,000원이잖아요. 네.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일주일 동안 재미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로또 당첨되면 나 뭐 하겠다. 뭐 차도 바꾸고 아파트도 사고 뭐 이런 상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믿지는 장사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일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을 선호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로또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은 보면 로또를 한 장 사는 게 아니죠. 수백 장씩 사. 그러니까 아까 1인당 74장 사다고 했잖아요. 저는 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설명으로는 로또를 사는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겠죠. 기존 경제학에서는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대 효용에 따라 물건이나 서비스 구입을 결정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로또의 경우 로또를 구입해서 얻는 기대 효용이 구입하지 않을 때의 기대 효용, 즉 로또 가격보다 크다면 로또를 구입하는 게 맞죠. 반대로 적다면 로또를 구입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로또의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로또의 기대 효용은요, 814만 분의 1 곱하기 1등 당첨금이 돼야 돼요. 물론 2등, 3등 당첨금도 따져야 되겠지만 이건 숫자가 너무 복잡하고 2등, 3등은 되게 적더라고요. 얼마 안 당첨금이. 그러니까 이거는 논외로 하고 1등만 따져봤을 경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또 가격은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로또 구입의 기대 효용과 로또 가격이 같으려면요, 1등 당첨금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814원이 돼야지 돼요. 근데 요즘 로또 1등 당첨금 얼마인지 아세요? 10억 정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많이 올라가야 한 30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30억도 혼자 먹지 않죠. 로또 당첨자가 주변에는 안 보이는데 당첨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야. 한 대여섯 명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이 로또 초기에 400억 잭팟이 터진 적도 있긴 해요. 아, 그렇긴 하죠. 아무튼요, 로또를 사야 하는 기대 효용에 훨씬 못 미치잖아요. 이러면 합리적인 인간, 기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인간이면 로또를 안 사야지 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안 삽니다. 저도 안 사요. 하지만 아까도 제가 저녁 때 목격을 했잖아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로또를 사고 목을 메고 있을까요? 이게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얘기일까? 근데요, 이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겠다 나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종교를 믿는 그런 습성, 이거와 또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냥 종교 갖다 붙이면 이게 경제학적인 설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경제학적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나섰던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만든 이론이 있는데 이론의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프로스펙트 이론. 여러분들 예전에 좋아하셨던 프로스펙스 말고 프로스펙트예요. 이거는 예상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전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요, 오늘은요, 로또의 경제학적인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주장하고 있는 프로스펙트 이론을 살펴보고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비정상적인 경제 현상까지 한번 이해해 볼까 합니다. 프로스펙트 이론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들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이론은요, 기존 신자유주의 경제학, 기존 경제학과는 결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만들었겠죠. 요즘 뜨고 있는 행동경제학. 이 행동경제학자의 대부인 데니얼 카너먼과 또 그의 제자로 불리는 아모스 트로스키가 제시했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이니까요, 단순히 경제학뿐만 아니라요, 인지심리학 이것까지 접목해서 이 이론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프로스펙트 이론이 도대체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스펙트란 뜻이 뭡니까? 전망 아니면 희망, 기대 이런 뜻을 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프로스펙트는 이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뭐냐?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게 프로스펙트 이론의 출발점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론은요, 가치 함수와 확률 가중 함수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도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망이랑 희망 뭐 이런 거랑 좀 다른데 왜 이런 이론을 붙였을까? 카너만과 트버스키가요, 이 이론을 발표한 다음에 꽤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요, 원래 이 이론을 만들 때 여기 아까 가치함수, 확률 가중함수 이런 걸로 만들었으니까 이론의 이름을 뭘로 붙일까? 가치함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치이론으로 붙이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 이론이 갑자기 언론이나 이런 데서 각광을 받은 거야. 그러면 이게 가치이론? 이거 조금 약해 보여. 뭔가 특이한 이름을 붙여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이 야 프로스펙트 어때? 이분이 어쩌면 프로스펙스 신발을 신어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발음이 비슷하니까. 얘네는 나이키 신겠죠. 아무튼 나이키를 신었는지 뭘 신었는지 모르겠지만 별 큰 의미 없이 프로스펙트 이론이라고 명칭을 했다. 두 양반이 한 언론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분들이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한 행동경제학을 연구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것도 합리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나는 거, 멋져 보이는 거 비합리적으로 생각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하지만 좀 꼼꼼히 따져보면요, 이 프로스펙트 이론은요, 한글로 풀이하면 전망이론으로 풀이할 수가 있잖아요. 기존 경제학의 합리적인 전망 이걸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그게 틀렸다. 내가 얘기하고 있는 전망이론은 기존 경제학의 전망이론과는 다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붙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튼 프로스펙트 이론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시죠? 이게요, 조금 복잡해요. 행동경제학은 보통 실험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 수식이나 이런 걸 없이 알려주는데 이 이론은 그래프도 필요하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건 싹 빼고 딱 두 가지 단계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데니얼 카너만의 책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공부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1단계부터 알아볼 텐데요. 1단계의 가장 핵심이자 가치함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손실회피성, 이걸 알아봐야 돼요. 이 손실회피성 대충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걸 실험을 들어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도 로또 얘기를 했으니까 로또 비슷한 복권을 얘기하겠습니다. 두 개의 복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A 복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1억 원이 당첨된 복권이에요. 그리고 B 복권은요, 2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50%, 아무것도 받지 못할 확률이 50%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 PD 같은 경우에는 A 복권을 선택하시겠어요? B 복권을 선택하시겠어요? B. 박 PD는 통계학을 배웠으니까 B라고 하겠지만 많은 애청자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보통 A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왜냐? 확실하게 1억 원 당첨이 돼 있거든. 이게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잖아요. 기대값. 그렇죠. 해가지고 금액 곱하기 확률. 그게 기대값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 계산하는 거 귀찮아해요. 계산을 안 하는데 박 PD 얘기처럼 기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기대 효용 이론, 이 기대값에 따라서 A 복권의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A 복권이야 100%니까 그냥 단순히 1억 원이고요. 네. B 복권의 경우에는 2억 5천만 원 곱하기 50% 확률이잖아요. 0.5. 그리고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0 곱하기 0.5. 이러면 1억 2,5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대값이. 그러면 A 복권보다 기대값이 2,500만 원이 많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B를 선택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걸 계산 안 하고 그냥 딱 주어지는 100% 확률 1억 준다니까 1억을 받을 수 있는 A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어느 날 여러분이 갑자기 큰 빚을 안게 됐어요. 예전에 저희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렸었죠. 어느 날 300원의 빚을 진 사나이. 네. 이런 책처럼. 이 빚이 유형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대요. A는요, 1억 원이 확정된 빚을 가지는 거, 무조건 1억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요, 2억 5천만 원의 빚이 생길 확률이 50%, 전혀 갚지 않아도 될 확률, 한 푼도 안 갚아도 될 확률이 50%. 그러면 박 PD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A를 선택해야죠. 그러면. 그렇죠. 아이 박 PD는 통계를 아니까 그렇게 선택할 텐데 많은 분들은요. 요 질문을 드리면요. 대부분 B를 선택하세요. 이게 실험을 통해서도 나와 있어요. 왜냐? 아무것도 갚지 않을 확률이 50%나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B를 선택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까도 박 PD처럼 이거를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돼요. 기대 효용 이론에 따라 문제를 풀어보면요. 이게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나 액수 자체는 똑같아. 따라서 이게 부등호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요.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B의 기대 효용이 적은 A를 박 PD처럼 선택하는 게 맞는데 많은 분들은 B를 선택합니다. 근데 B를 선택하게 되면 B의 기대 효용이 2,500만 원이 더 늘어나요. 더 많은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실험의 결과는 아까 얘기대로 B를 선택한 분들이 많다.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행동경제학에서는요. 이를 반사효과로 설명을 해요. 반사효과가 뭐냐? 긍정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한 이익게임과 부정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한 손실게임. 아까 첫 번째가 이익게임이겠고 두 번째가 손실게임이겠죠. 이게 서로 거울에 비친 것처럼 정반대 결과가 나타난다. 아까도 그랬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정반대로 선택하잖아요. 즉 이익이 예상될 때는요. 보다 확실한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손실이 예상될 때는 오히려 리스크 추구형, 보다 많은 리스크를 감내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힘드시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주식하시는 분들,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현상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주식을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요. 해당 전망이 앞으로 밝지 않다. 이런 보고서가 막 나오는 주식이 있어. 근데 이게 아무리 많더라도요. 일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요. 물타기를 해. 추가로 해당 주식을 더 매수를 해. 이게 손실이 예상될 때는 오히려 리스크를 더 떠안으려고 해요. 리스크 추구형이 된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 주식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을 때 주식이 상승할 수가 있고 보고서도 이 주가 앞으로 몇 배로 뛸 거예요.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보고서가 났었을 때 이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주가가 조금만 올랐다가 떨어질 기미만 보이면 이 주식 바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익이 예상될 때 확실한 이익을 선택해버리는 거야. 확실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익이 예상될 때는 손해보는 거 그거가 싫어서 나는 떨어지기 전에 그냥 매도해버리겠다. 이렇게 나타난 거죠. 예, 물타기 같은 경우는 매몰 비용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로또 열풍은 도대체 뭐냐? 로또는 리스크 추구형? 근데 이거는 손실이 예상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로또가 당첨되면 이익이 예상되는 건데 이거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단계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설명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던 거를 좀 더 세분화한 것인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확률 가중 함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확률 가중 함수. 말이 좀 어렵죠? 네. 이거를 풀이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느끼는 주관적인 확률이 객관적인 확률의 크기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좀 더 쉽게 풀이해보면요. 기존 경제학 아까도 박 PD가 얘기했던 기대함수나 뭐 이런 거 요거 따질 때는 확률 곱하기 기대 효용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요거에 나타나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선형적, 선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확률이 0.5%일 경우 0.1%일 때보다 실제 기대값은 5배가 커지잖아요. 확률이 5배가 크니까 곱하기로 계산을 하니까 네. 선형이니까 그렇게 나타나죠. 근데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게 왜 선이야? 선이 아닐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문적인 용어로 비선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곡선이 되느냐? 확률이 0.5%이면 0.1%일 때보다 기대값이 5배보다 훨씬 적거나 아니면 커질 수도 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그 적거나 커지는 기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이론을 얘기했던 카너만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선형 기대 이론, 직선인 기대 이론과 이 비선형 기대 이론, 곡선인 기대 이론이 만나는 점, 요 지점까지 계산을 해냈어요. 카너만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요. 주관적 확률이 객관적 확률을 이탈하는 기준, 이 점이거든요. 이게 0.36, 36%에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조금 쉽게 풀이하면 확률이 36% 이하일 때에는요 주관적 기대가 더 크고요. 그 이상일 때 36% 이상일 때는 객관적 기대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을 그려서 설명해 드리면 좀 쉽겠는데 이게 일반적인 기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기대 이론이 우상향 직선이 돼 있으면요 행동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기대 이론의 이 비선형 곡선은요 앞에서는 원래 직선보다 위에서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고요 0.36에서 이 직선과 만나고 그 밑으로 다시 곡선이 그려지는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대충 아시겠죠? 바람기비 같은 모양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머리에서 벌써 쥐가 난다. 왜 갑자기 그래프까지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저희가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선형적인 확률과 기대 효용의 연관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요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확률이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과대평가, 높게 평가를 하고요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소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곡선이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착각을 하거나 자만에 빠진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종이에다가 한번 그려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거를 앞서 언급했던 로또의 경우에 대입해보면 해석이 되거든요. 로또의 경우 당첨 확률이 매우 낮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차피 못 먹어도 고 외치면서 로또를 많이 사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대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될 것 같아. 그렇죠. 아까 얘기처럼 중간 지점이 만나는 지점이 36%인데 로또의 경우에는 36%보다 훨씬 밑에 있잖아요. 과도하게 높게 그 기대값을 일반 사람들이 착각해서 높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또를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사법고시 준비하는 학생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겠군요. 맞아요. 사법고시를 통과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통과했었을 때 기대값을 높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이게 과대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이 과대평가를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아까 박 PD 얘기처럼 나는 될 것 같아. 내가 사는 로또는 될 거야. 내가 시험을 치르면 사법고시 합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로또 투자를 하고요 사법고시에 시험 응시하는 거를 합리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불륜이면 로맨스지. 그렇죠. 특히나 카너만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 로또 당첨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과대평가 경향은 더 커진대요. 네. 곡선이 더 곡률이 커진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도박사 같은 경우 룰렛 게임 같은 거 할 때 절대 떠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도박사더라도 룰렛에서 대박 터뜨릴 가능성은 매우 낮죠. 하지만 확률이 낮지만 이거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도박사들은 끝까지 룰렛 앞에서 떠나질 못하게 되는 거죠. 예. 이번에 그 UFC 헤비급 챔피언전에서도 미오치치와 은간우 이 대결을 도박사들은 60%가 은간우에 걸었어요. 홀라당 잃었잖아. 아무튼 그래서 요런 게 바로 도박사의 오류, 이거를 반복하게 되는 경제학적인 근거다. 카너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했지만 그래도 이해는 어느 정도 되시죠? 아 그럼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로또를 사면서 비합리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는지 이게 카너만은 경제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비합리적 행동이 로또에서만 발생하는 거냐?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이해 분야에서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열풍, 이것도 방금 얘기한 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가상화폐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상화폐 가격이 출렁이자 많은 분들이 투자에 나섰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죠. 왜냐? 최근에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락한 와중에 이거 파셨다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별로 없거든요. 왜 이분들이 팔지를 않느냐? 아까 설명드린 이 비합리적인 과대평가, 과세평가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요, 이런 거죠. 100만 원에 매입한 A라는 가상화폐가 현재 50%의 투자 손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B라는 가상화폐는 50%의 투자 이익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때 내가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어느 걸 파시겠습니까? 손실을 많이 본 걸 팔아야죠. 그래야지 정상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과반수 이상의 투자자들, 카너만도 요거를 실험을 했어요. 과반수 이상의 투자자들은요 50% 투자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B라는 가상화폐를 팔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50% 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 A라는 가상화폐를 팔 경우 이 손실이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패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 돈이 당장 줄어든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높은 B라는 가상화폐를 팔 경우 이거는 남의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게 되는 거,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확정시키는 건 너무 싫어. 대신 벌고 있는 걸 팔면 남의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라는 가상화폐를 팔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문제는요,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벌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은 팔아버리고 손실이 난 거는 더 손실이 커질 수가 있는데 그 손실을 떠안고 있는 거예요. 손실을 확정짓는 걸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 바로 이 경우란 얘기인 겁니다. 물타기 하는 심리,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물타기 하는 심리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주식 할 때 이 얘기 꼭 하잖아요. 과감한 손절매.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모습도 요즘 많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카너만의 이론으로, 프로스펙트 이론으로 어느 정도 해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요, 현재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예측 없이 무조건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무조건적인 손실 회피, 이렇게 나서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주변에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를 알고 있는 기업들,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질문이라도요, 말만 조금 바꾸면요, 사람들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달라지느냐? 일단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2개를 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첫 번째 선택은 1,000만 원 이외에 또 1,000만 원을 받을 확률이 50%, 하나도 못 받을 확률이 50%. 두 번째 선택지 B는요, 500만 원을 받을 확률이 100%. 이러면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B가 왠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500만 원이 100%니까요. 그런데 이걸 기대 확률로 계산해 보자고요. 1,000만 원은 그냥 있고요. 1,000만 원이 받을 확률이 50%, 하나도 못 받을 확률이 50%. 그러면 기대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똑같아요. 기대 확률은 원래 1,000만 원이 있고요. 네. A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받을 확률이 50%, 못 받을 확률이 50%면 여기에 따져서 기대값은 50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1,500이고 B도 어차피 계산해봤자 1,500이에요. 그렇죠. 어느 걸 선택하나 똑같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B를 선택합니다. 문제는요, 질문을 달리해서 일단 2,000만 원을 먼저 줘요. 그리고 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A 같은 경우에는요, 1,000만 원을 얻을 확률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잃을 확률이 50%, 또 1,000만 원을 잃지 않을 확률이 50%, B는 500만 원을 잃을 확률이 100%.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으세요? 이것도 둘 다 1,500만 원의 기대 수익 아닌가요? 어차피 1,500만 원이지만 잃을 확률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500만 원 100% 손실하는 것보단 그래도 잃지 않을 확률이 50% 있는 거, A를 선택하게 되겠죠. 하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서 얻을 확률, 잃을 확률, 어차피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나 따져보면요, 결과는 동일해요. 숫자도 동일하고요. 하지만 사람의 선택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얻을 확률로 물어봤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B를 선택하는데, 잃을 확률로 물어보게 되면 사람들은 갑자기 A를 선택해버려요. 기업들은 이렇게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돈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을 경우, 네. 목숨이 걸려 있을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사람이 목숨이 걸려 있을 경우에는 더 신중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당신 지금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의 성공 확률이 90%입니다. 이렇게 할 때랑 예. 이 수술은 10% 확률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랑 예. 어떤 분이 수술을 맡길까요? 뭐 성공 확률이 90%다.
이분한테 맡기겠죠. 그렇죠. 근데 따져보세요. 성공 확률이 90%인 거나 실패할 확률, 사망 확률이 10%인 거나 똑같아요. 어느 의사나 똑같다고요. 하지만 말만 살짝 바꾸게 되면 삶의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의사, 병원 이런 데서도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박PD처럼 명확하게 계산을 해봐가지고 똑같은 얘기인데 왜 말만 달리해?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란 얘기인 거죠. 예, 이렇게 비슷하게 헷갈리게 많이 하는 게 현대차 영업사원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비합리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프로스펙트 이론이란 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경우,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경우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로또 같은 경우에도 로또 당첨이 안 되는 거를 뻔히 알지만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이런 말에 현혹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또만이겠어요?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부동산 투자 말고 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현명한 투자, 이 현대사회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겠지만 이걸 모르고 우리 프로스펙트 이론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모르고 나는 언제나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우리 현실이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라면 아예 관심을 끊는 거, 이것도 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부가 출범한 거죠. 파견 계약직뿐만 아니라 프리랜서까지 포함해서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방송사 비정규직 노조가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겨레 21이 이 TBS 지부를 방문을 해서 그 관계자분들을 만나봤대요. 여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노조 지부장인 이강훈 기자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저희의 경쟁 프로그램. 그쪽에선 전혀 저희를 경쟁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김어진의 뉴스공장의 메인 작가인 유윤정 작가 이분까지 만났는데 놀랍게도요. 이분들이 다 프리랜서 출신이래요. 메인 작가인데 프리랜서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요. TBS는요. 모두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비정규직인 회사라고 합니다. 사장도요? 그런가 봐요. 지난해 TBS와 서울시가 함께 TBS 프리랜서 노동 현황 실태 이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요. 지난해 7월 31일 현재 TBS 전체 인원이요. 469명인데 이 가운데 450명, 무려 96%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회사라고 합니다. 와. 그러면 정규직이 몇 분이냐? 겨우 19분이래요. 근데 이 19분들은 도대체 누구냐? 봤더니만요.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TBS에 파견 나와가지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서울시로 복귀하는 분들, 이 분들만 정규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96%가 비정규직이지만 실상은 100%가 비정규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거꾸로 돼야 정상 아니에요? 원래 그게 정상이겠죠. 파견 나온 사람들이 비정규직이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문제는요. 비정규직 안에서도요. 차이가 상당히 많대요. 파견, 계약, 프리랜서의 처우는요. 임기직 공무원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공무원들 있죠. 이보다 나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179명은요.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제작 업무를 하면서도요.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언제든지 해골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월급도요.
한 달에 217만 원까지 적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 보고서가요. 근데 공개가 되니까 문제는요. 다른 사람,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랬겠지만 TBS 노동자들조차도 놀랬다는 거야.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인지 그들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아니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노조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100%인 회사지만 노조가 필요하겠다. 이런 인식들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조 만드는 과정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진짜 순탄치가 않잖아요. 네. 첩첩산중이죠. 특히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3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원 10곳 중 3곳은요. 교습 과정이나 교습비 5개 가격 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 학원의 업체 20곳 중 4곳은요. 홈페이지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업체에서 계약 해제, 해지 및 환불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않거나요. 중도 해지 제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한 곳도 많았다고 해요. 가격도 비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소비자 10명 중 4명은요. 수강료가 과도하게 비싸다 이런 대답을 했대요. 10명 중 3명은요. 또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수강료, 개인별 맞춤 컨설팅 항목에서 불만족했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실제로요. 서울 지역 취업 컨설팅 학원 10곳을 방문해서요. 1회당 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의 경우 3, 4회당 얼마를 받는지 아세요? 20에서 25만 원. 상당히 비싸죠. 또 인적성 검사 이것도요 3, 4회당 10에서 15만 원. 그리고 전공 등 필기 시험도요 5, 6회당 20에서 25만 원. 면접 시험도요 3, 4회당 30에서 35만 원.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컨설팅 하시는 분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뭐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얘기가 다 사기꾼이다.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이런 지적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업 컨설팅 받지 마시고요. 경불진만 열심히 들으셔도 컨설팅이 그냥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을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빵사 직접 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고 합니다. 어허.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취소해달라면서 작년 10월 제기한 소송의 취하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취하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11일 노사 협약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살짝 예정되긴 했었죠. 파리바게뜨는 본사가 과반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설립해서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 제빵사 노조와 체결을 했죠. 파리바게뜨는 소를 취하하고 상생법인 출범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그래요? 자, 근데 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제빵사를 고용을 했잖아요. 이분들이 1분위, 2분위라고 합니다. 1분위와 2분위가 각각 18.5, 18.4. 근데 전체 평균이요 23.3이었대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13.6포인트나 높았다는 거죠. 중장년층의 비중은 얼마인고 봤더니 17.2%에 불과했대요. 아, 그래요? 이는 금융자산이 적으면서도 부채는 많은 가게가 노년층에 유독 집중돼 있다. 이러한 의미거든요. 그렇겠군요. 노년층의 경우 소득도 여의치가 않죠. 부채 상환 후에 생활 여력을 보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년층이 하위 분위에 집중돼 있습니다. 아이고. 한은에 따르면요, 노년층의 소득이 낮아서 유동성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실상은 외국과 비교해서도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은 노년으로 갈수록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줄어든대요. 어허. 반면 우리나라는 65에서 74세 연령층 그리고 75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야. 아이고.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빚이 늘어 청년층의 가계부채 리스크도요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컸네요. 각 세대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40%가 초과한 이의 비중이 3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0대에 집도 사고 신혼집도 사야 되고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2016년 기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젊은 세대일수록 LTV 비율 한도까지 대출을 받는 경향이 크다는 의미죠. 아이고, 진짜 헬 조선에서 먹고 살기 힘든 게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노년이 되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어제 다 꿈 깨셨죠? 아직도 취업 한파가 계속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 때문에 취업 컨설팅을 찾는 분들이 꽤 계시죠. 그쵸. 저희 방송에 나와주시는 정주희 과장님이 그거 다 부질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저희 방송을 제대로 듣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취업 컨설팅 서비스가 인기인데 그때도 정주희 과장님이 지적을 해줬지만 취업 컨설팅에 불만을 갖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요 최근 4년간 취업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을 유형별로 분석해 봤더니만요 이 취업 컨설팅 관련돼 가지고요 계약 해제, 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불만 사항이요 57.3%, 계약 불이행 관련 불만이 29.4%, 이렇게 계약과 관련된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온 오프라인에서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오프닝에 전해드렸었죠. 정현 선수의 활약상.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경기가 끝났는데 8강에서 이겼어요. 드디어 4강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송을 한 덕분 아닐까요? 막 이렇게 막 묻어가네요. 네. 3대 0으로 이겼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그리고 준결승에서 만나는 선수가 아주 대단한 선수예요. 로저 페더러. 그러니까요. 스위스의 국민 영웅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상당히 오래 유지했던 선수죠. 아마 이 페더러가 지금 나이를 찾아보니까 우리 나이로 38이더라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현 선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현 선수가 이기면 우리의 호프 태양광 심정현 대표가 맛있는 걸 사기로 했는데 더 비싼 걸 사야죠 이제. 그렇군요. 아무튼요 4강전 할 때도 온 국민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마침 저희가 점심을 먹을 때 플레이가 한창이었는데 저희 뒤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또 딱 봐도 한 70대 초반 그러니까요. 좀 돼 보이는 어르신들이 단체석에서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박수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처음이죠.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피겨 스케이팅을 보면서 박수 칠 일이 있었을까? 근데 김연아 선수가 그걸 깨줬죠. 수영을 보면서 우리가 박수 칠 일이 있었을까? 박태환 선수가 깨주지 않았겠습니까? 테니스도 이번에 정현 선수가 완전히 깨준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 사회에 진짜 빛나는 송곳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동계올림픽에 우리 윤성빈 선수 있잖아요. 스켈레톤. 예, 그 친구도 금메달을 딸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니 답정 금이던데요. 뭐 현재까지 성적도 가장 좋고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선수들한테 보내는 응원만큼이나 또 저희가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될 곳이 있더라고요. 어쩌다 슈퍼맨 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한겨레 20일에 아주 재미난 기사가 실렸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이 깃발을 들었다. 어떤 프리랜서들이 깃발을 들었을까요? 서울시 산하 방송사인 TBS 알고 계시죠? 네. 여기서 팟캐스트도 많이 하잖아요. 이 TBS에서 일하고 계시는 파견, 계약직, 프리랜서 노동자 100여 분이요. 지난 1월 19일 날 언론노조에 가입을 했대요. 드디어 TV에 400명이나 넘는 노동자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왜냐 프리랜서나 파견직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뭐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니 노조가 결성되기가 더 힘들겠죠. 하지만 다행히 언론노조 TBS 지부 앞에 놓인 상황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해요. 왜냐 사주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가요 2019년까지 TBS를 재단법인을 하고요 노동자 상당수를 정규직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놨대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현재 서울시 공무원 정원 규정 때문에요 재단법인으로 독립시켜야지만 정규직화 길이 열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만간 나서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박원순 시장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이 TBS가 재단화가 필요하고 정규직화가 필요할까? 노조 집행부는요 이런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야 컨텐츠 질이 향상될 수가 있다. 왜 그런가? MBC KBS 사태를 봐라. MBC KBS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망가진 것은 비정규직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은 파업을 하기가 훨씬 어렵고 결국 방송을 멈추지 못했다.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게 생계와 직업을 걸어야 하는 일이면 이거 누가 하기 쉽겠느냐.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게 방송 접해를 없애는 길이다. TBS 노조 관계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희 애청자분들도요. 이 TBS 노조에 열렬한 응원의 메시지 우리 정현 선수한테 보내주는 것만큼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당연히 응원의 메시지 보낼 테고요. 그나저나 이제 TBS에서 만드는 팟캐스트 질이 더 좋아질 텐데 우리는 더 분발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TBS에서 그 컨텐츠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를 영입할 수도 있죠. 프리랜서로? 저희는 거기에 소속되는 게 아니라 컨텐츠만 제공하는 거죠. 제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어제 저희가 하류노인, 과로노인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잖아요. 예, 아니 그거 듣고 진짜 깜짝 놀랐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한국은행이 그걸 들었나 봐. 오늘 바로 보고서를 냈어. 아니 저희 스튜디오의 도청 장치가 최근 노년층 빚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가 중심인데 거기에 더해서 청년층 30대 가계 부채 건정성도 매우 나빠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아하. 60세 이상 노년층의 금융자산 하위층이 보유한 가계부채 비중이 37%인데